자, 이번 시간에 이제 컴퓨터 드릴 주제 상권 등에 관한 이론에서 이게 이제 마저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 학자 이름, 학설 이름이랑 같은 부분이 연계가 되어 해서 자, 우리 앞에서 이제 학자 이름 관련해서 자, 지대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차액지대설이라고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임대료가 뭐냐, 지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계주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대다라고 이런 주제에 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불로소득 또는 경제적 잉여라고 하는 거. 한편 트윈엔이라는 학자는 위치 지대설이라고 해서 위치도 지대한 발생 원인이 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었고요. 그 다음에 자, 막세 절대지대설에서 막절 이렇게 이제 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세 절대지대설 소유 그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마셜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는 것이 키워드. 한편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버제스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바로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 이에 대해서 호이트라는 학자는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리스 울만 두 명 학자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핵심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하여튼 학자 이름, 학설 이름, 키워드 하나 정도씩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할 것이 바로 입지론이라고 해서 먼저 공업 입지론부터 간단하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어디에다 공장을 입지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웨쉬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가장 많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베버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이 먼저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판매라고 하는 측면 수요라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요, 이 비용을 줄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고 하는 것이 웨쉬라는 학자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학자 이름하고 학설 이름을 외우는 게 웨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문제 요거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30회 때 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게 상업지에 관한 것이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명제 하나예요. 이 크리스탈러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성립 또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중심지라고는 키워드. 자, 배우제 각종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에서 이건 뭐 큰 이슈가 되지 않겠고,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배달 가능한 거리, 달리 표현하게 되면 소비자가 출입할 수 있는, 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가리켜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 최소한의 인구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제 하나예요.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유지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해서 자, 재화의 도달 범위, 중심지에서 공급되는 재화 서비스, 이게 배달 가능한 거리, 달리 표현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다닐 수 있는 거리, 이걸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 자, 최소한의 인구수라는 개념에서 명제 하나 간단해요. 그래서 중심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크리스탈러라는 학자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상권의 중심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소매 점포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넬슨이라는 학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매 입지 이론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넬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의 소매 점포가 최대 이익 또는 최대 매출액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라고 해서 7개인가 8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내용 자체는 필요 없고요. 학자 이름, 학설 이름으로 끝내. 해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상권 전체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하나의 점포를 기준으로 따져 묻게 되는 것을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봐야 돼. 아주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래서 레쉬 이렇게 가야 되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묶어서 레쉬 이렇게 가야 될 테고요. 그 다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그렇게 따라하지 마. 없어 보이니까. 해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뭐 배소 이렇게 외워도 좋고, 하여튼 머리가 자기가 알아서 외워봐야 돼요. 이게 시험에서는 의미를 안 물어본다니까 학자 이름, 학설 이름만 딱 물어보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이제 학교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출제를 해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텐데, 얘들이 이 시장론 파트에서 이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가지고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골고루 요거 하나 저거 하나 건드린 식이에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이 뭐야? 크리스탈, 이게 육면체를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 아는 게 거의 없어. 뭐 법도 몰라, 경제학도 몰라. 크리스탈이 뭔지 뭘 받아봤어야 알지. 크리스탈 있고 육면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그릇.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릇에 관심을 두실 때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중심지라고 하는 거, 자, 육면체라는 개념 자체도 어떤 안정적인 궤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크리스탈러, 이름 봐봐, 크리스탈. 얘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탈을 생각하고 온 애야. 해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서 다시 한번 외워봐요. 혼자서 어떻게 이걸 외울까? 자, 보니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레쉬. 얘는 이제 대충 연계가 된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좀 애매해서 자, 최소 비용 이론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베비라고 해도 좋겠다. 비용의 비자를 따서 베이비 줄여서 베비 해서 자, 레슈 뭐 베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 가셔야 돼. 이건 말을 만드는 건 본인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백날 만들어 봐봤죠. 제가 밤새 연구했고 레슈 베비 이 지랄을 하고 다니는데 본인이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뭘 따든 간에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 의미 착이지 말고 학자 이름, 학설 이름. 뒤에 문제 보시게 되면 학자 이름, 학설 이름까지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더 이상 깊은 얘기 안 나와.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레쉬 베비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해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리플레자 그냥 플레인하게 깔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된다. 한번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들까지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학자 이름, 학설 이름까지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요. 해서 먼저 아까 나왔던 것이 뭐가 있었지? 바로 제일 레쉬라고 하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고, 베버 최소 베버라는 학자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는 뭐가 된다?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바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서 그냥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학자 이름, 학설 이름만 더 이상 깊이 가시면 안 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업지와 관련해서 레쉬라고 하는 사람은 최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최적의 공업 입지이다. 베버라는 사람은 이 생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이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 그다지 쟁점 어렵지 않고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까지 여기까지가 네 가지가 제일 짜증나,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의미를 사귀는 부분은 차라리 나아요. 금방 스토리가 있으니까. 해서 다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해서,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상권 전체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 점포 단위로 얼마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요걸 이제 따져보는 것을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진짜 재미없고 짜증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대론하고요, 도시공간 구조론 관련된 학자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그 내용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 네 가지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힘들게 구성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이걸 내용을 뭐 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요소부터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인력이라는 단어부터 가있어요. 인력, 땡기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자, 중력이랑 인력이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만유 인력, 뉴턴인가요? 했던 과학자가 했던 얘기, 모든 물건은,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땡기는 힘, 질량에 따라서 땡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질량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냐면 인구수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응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다시 이제, 자, 어떤 도시에 유인력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전제는 이런 식이야. 자, A라는 도시가 있다, B라는 도시가 있다, C라는 도시가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중간에 D라고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라는 신도시에 있는 사람이 A도시, B도시, C도시 어디 가서 소위 쇼핑을 할 것이냐를 따져묻는 거. A도시의 고객 유인력, 땡기는 힘, B도시의 고객 유인력, C도시의 고객 유인력.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A라는 도시가, 이게 만약에 과천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다 하십시다. 그럼 과천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갈 거냐, 안양으로 갈 거냐, 군포로 갈 거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돼. 만약에 과천은 소비를 하지 않고 딴 데로 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심지의 크기, 인구수에 비례하게 된다.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서울까지 안 가고 안양권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경우의 수의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각각의 도시의 고객 유인력, 땡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수에 어떻다? 비례하게 된다. 이런 게 29회 때 출제가 됐었지요. 해서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주제인데, 하여튼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하여튼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듣는 얘기하고 시험장 가서 보는 얘기하고요, 거의 그냥 완전히 느낌 자체가 틀려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거의 구구단처럼 참새 짹짹 정도가 돼서 지겹다 이 정도가 돼야지 실제 시험장 가서 풀지. 여기서 몇 개 주워 들어갖고 이해하고 나서 시험장 가서 보게 되면 모든 지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새롭고 겁이 나게 돼요. 여기서는 그까이까 뭐 틀려도 되니까 가볍게 찍어갈 수가 있는데, 시험장 가면은 이게 한 번 시험 이제 망쳐버리면 1년을 개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단순 암기. 자, 다시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자, 지금 A도시, B도시, C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계산 공식이요, 거리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줄 때, 아직은 이런 문제 구성 안 됐는데, A도시, B도시, C도시 세 개 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신도시 D에 있는 본 사람들이 A도시로 방문할 확률, B도시로 방문할 확률, C도시로 방문할 확률이라는 것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뭘 물어봐? 확률이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은 절대 바로 못 구해요. 확률을 구하려면 먼저
고객 유인력을 다 구해봐야 돼.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계산해 봐야 되고요.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계산해 봐야 되고요. C 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더해서 분모 삼고 그 중에 각각의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분자값에 두게 되면 이걸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 중에서 그나마 반가운 문제 중에 하나가 고객 유인력 문제가 되게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뭐 까딱하면 저거예요. 이 문제를 딱 보게 되면 고객 유인력을 이빠이 구해. 즐거운 마음으로 구해. 그래 놓고서 뻥 찌는 거야. 이거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생각을 하셔야 돼. 각 고객 유인력을 더해서 분모를 삼고 각각의 고객 유인력이 분자가 됐을 때 이게 바로 그 도시를 방문할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하나 갈 테고요. 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는 것이 자 도시 간의 어떤 소비자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비해서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은 하나의 도시 안에 여러 개의 상점들 할인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할인점 어디로 방문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확률을 따져보는 것을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똑같아요. 각 상점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거리의 지역분의 상점 규모, 점포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각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도시에 A 상점, B 상점, C 상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계산해서 더해서 분모 삼고요. 각각의 고객 유인력이 분자가 되는 것이 그 상점을 방문할 확률. 전체 그림 볼까요? A 도시를 방문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그 다음에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C 도시의 고객 유인력 더해서 전체 분모로 삼고요. 그리고 위에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 분자값이 되는 것을 A 도시로 방문할 확률. 두 번째 이슈. 자,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A 상점의 고객 유인력, B 상점의 고객 유인력, C 상점의 고객 유인력 분해 다 더해서 그 다음에 A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그래서 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차용을 해서 약간 변형을 해놓은 것이다. 물론 우리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저런 게 나오게 돼요. 지금 보게 되면 고객 유인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상점, B 상점, C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있는데 어차피 해봤자 안 될 테니까 그렇게 공식이 하면 힘드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랑 똑같은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해놨다라고 할 거. 요 그냥 아예 요 공식 하나 외워서 두 개를 다 우려먹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작년에 이제 나왔던 개념이 거리 마찰 개수라는 개념이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사실은 이제 거리 마찰 개수에 따라서 이 고객 유인력이라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거리 마찰 개수 뒤에서 문제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품점이다라고 하는 것. 자, 거리 마찰 개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싸움이 되게 될 텐데 만약에 교통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 거리 마찰 개수는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3km, 4km밖에 되지 않더라도 산길이야. 그럼 왔다 갔다 하기가 겁나 힘들어. 그래서 그때는 거리 마찰 개수가 커지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 구입하고자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거리 마찰 개수는 달라지게 된다. 인터넷 안 된다고 치고요. 자, 대형 TV를 사고자 한다. 그러면 용산 이런 데까지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겁나 멀리 나갈 수가 있다. 근데 담배 같은 걸 사고자 생필품을 사고자 한다. 담배를 생필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담배 피우는 사람들 생필품이야. 그게 없으면 손이 벌벌 떨려 중독이 된 거지. 그렇다 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 아는 분 지인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103세인가까지 사시다가 104세인가 105세 돌아가셨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103세 때 그분이 한 50년 60년 태우신 담배를 끊으셨어. 물어봤어. 왜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렇게 쭉 살아오셨는데 라고 여쭤보니까 귀찮아서 해서 이게 숟가락 들이기 귀찮아지신 거지. 그래서 결국은 담배 끊고 나서 2년 만에 돌아가셨다.
하던 그런 사건. 뭔 얘기야? 거리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야. 생필품 같은 거 이런 이제 것들은 굳이 멀리 사러 간다 안 간다 가지 않는다. 생필품은 거리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아까 대형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 사러 가려면 큰 상가까지 좀 멀더라도 1시간 걸리더라도 2시간 걸리더라도 갈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거리 마찰 계수. 다시 갑시다. 거리 마찰 계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일단 쉽게 나다닐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상품에 따라서 거리 마찰 계수는 달라지게 된다. 전문 품점 이런 것들은 거리 마찰 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편의품점이라고 하는 생필품 이런 것들은 거리 마찰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해서 멀리 안 간다는 얘기지. 배추 사러 갈 때 뭐 어디 아주 멀리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사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개념,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일단 이 파트에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지금 설명드릴 것도 내용도 좀 있고 하니까 거리 제곱분의 인구수라든가 거리 제곱분의 상점 면적 뭐 이런 것들 괜찮아. 이 자체는 내가 썼는데 상점 면적이나 뭐 점포 면적이나 그 말이지. 다음부터 교재를 바꿀까 보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자체는 그래도 단순하게 딱 한 문제로 떨어져서 출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 봤던 거 개 짜증나는 거 다시 볼까요?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레시오의 최대, 레시오 이렇게 묶어서 가서 레시슈 해서 레시오 이렇게 간다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베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레인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 지금 설명드릴 거리가 없어. 얘는 학자 이름, 학설 이름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명드리는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수험생도 간단하게 흘려보거든. 그러니까 진짜 힘든 파트는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외우는 파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된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하는 건 레일리의 소멸리 법칙하고요, 허프의 상권 부진성모형.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그리고 이거 하나 미리 알고 가셔야 돼. 이게 몇 번 하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돌아설 때마다 잊어버리게 짜증나. 저도 똑같아요. 이걸 지금 몇 년째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배인지 이게 배수로 가야 되는지 매번 헷갈릴 정도라고. 왜? 의미가 없어서 그래. 의미가 없어서. 근데 시험에 학자 이름, 학설 이름이 출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한다. 그 정도까지 이제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24회 때 나왔었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다시 갑시다. 지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야.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 비용이 되는 것이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 다시 공업지, 공장을 어디다 입지를 하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나. 다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자, 최적의 공업 입지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럼 지문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맞냐 틀리냐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웠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생산자,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업지를 입지를 하게 될 것이다. 내 고향이 어디라고 해서 고향 사람들 위해서 거기다 공장을 입지시키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래서 두 번째,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해서 맞죠? 합리적 경제인 생산자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떻다? 가장 좋은 공업 입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입지 요인에는 수송비가 있을 수 있고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뭉쳤을 때 좋은 집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업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게 틀렸고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송비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고요.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이면 어떻다?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페이지를 못 찾는 분 있어요? 10페이지. 선생님 이제 기가 막히게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니까 집에서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 오늘 뭐 나가나 해갖고 처음엔 좀 못 찾으셨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집 10페이지, 학교는 10페이지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아니. 딴 거 하지 말고 이 문제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요. 배버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돼 있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봐서 외울 수 없다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해서 아까 뭐라고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자 수송비가 봐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이 최소가 되는 지점. 말이 안 되잖아. 직접 이익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송비나 인건비는 작을수록 어떻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 이걸 우리가 줄여서 배비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이 문제 안에 답이 나와 있다고. 배버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적의 공업 입지로 보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요인에 지금 수송비와 인건비와 직접 이익 등이 있을 텐데, 이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각 요인이 최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직접 이익이 최소가 되는 게 좋은 데가 아니잖아. 수송비는 들어가는 비용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비용이 될 테고, 직접 이익은 뭉쳤을 때 좋은 메리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국어 싸움이야.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수송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직접 이익을 다 더했을 때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지점을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외우고 끝내야 돼. 다시 복습하려고 하지만 나 복습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복습하는 사람은 여기서 안 해. 자, 집에 가서 하려고 아껴도 메모를 해도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야지. 보긴 뭘 봐. 여기서도 못 외우는데. 다시 그냥 오늘 외우고 끝내야 돼. 오늘 외우고 이 자리에서 외우고 끝내야 돼. 야, 이게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순간순간을 좀 절실하게 해야 돼. 공부 더럽게 못하는 인간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오래 하려고 그래. 우리 딸내미 어제 밤에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아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영어책을 펴놓고 중간에 또 일본어를 또 해. 뭐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개뻥치고 있어. 드라마 같은 거 보겠지. 어서 약을 팔어. 유튜브로 뭐 자막 같은 거 보겠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새벽 3시 반인가 4시 다 돼서 자. 아니, 그걸 영어 집중해서 풀면은 30분이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5분 풀고 어떻게 아껴도 요거 아까 미리 풀어보면 안 돼. 아까운 거야. 그래서 또 드라마 같은 거 잡다한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한 30분 동안 쉬어. 그리고 30분 동안 쉬고 나니까 힘드니까 뭐 또 수소 먹어. 길거리에서 수소 먹고 나서 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해서 한 두세 문제 풀어. 아주 지랄내. 누굴 닮았는지 더럽게 게을러가지고. 핵심 요소는 뭐냐면은 왜 날 보면서 오세요? 아니야. 다시 핵심 요소가 되는 건 이 자리에서 바로 쇼부 치고 좋은 말을 그대로 활용한 배버의 최소 비용이라고 하는 거.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지점. 문제 보지 말고 답을 외우라고. 머릿속에 쳐넣으라고요. 문제지를 시험장에 갖고 갈 수가 없다고. 나 이 양반 너무 마음에 들어. 나랑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아이템으로 한번 강의 수업 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아주 죽일 것 같아. 이 양반은 메모도 안 해. 그냥 계속 같이 외워버려. 이게 딱 좋아. 이게 딱 좋아. 나중에 제가 스카우트 제의 할게요. 지금 어디서 뭔 제안이 있으니까 얘기가 잘 되면은 자격증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내가 중개사 말고도 몇 가지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뭐 마음에 드는 수강생이야. 다시 배버라는 사람 잊지 말고, 배버는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를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공업 입지로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고 보십시오. 내용을 알고 보면은 개소리들이야. 자, 1번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은 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 뭐냐 했을 때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해석을 한다. 딱 이 정도 얘기.
얘기야. 문장 하나짜리 불과해. 이걸 느려 뺀다고. 근데 옛날 문제 패턴이고요. 이 중에서 5번 같은 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나와 있죠? 이런 건 눈길 깔아야 돼. 무조건 시험 지문에서는 모를 얘기가 한 개나 두 개가 나와.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는 건 답이 아니다. 몇 개 외운 거 그거 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거다. 이게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기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주관식 공부하듯이 뭔가 쭉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배비 이렇게 가는 거지. 배비. 이거에 대응해서 레시 최대 수요 이론. 자, 레시는 시장이 좋은 쪽이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군산이나 이런데 도시 완전히 지방 이런 데가 비용은 적게 들겠지. 전반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겠지. 근데 시장 수요가 멀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 세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더라? 바로 수요에 관한 부분이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중간중간에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 공단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뭐가 있어? 집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요게 지금 화면이 난리가 나버렸네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 보셨고 자, 잠시 끊었다가 지금 요거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화면에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